미국과 중국이 드디어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세계를 휩쓴 무역 전쟁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무역협회 김영주 회장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통상 환경 변화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르면 향후 2년간 중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이 약속을 실제로 이행한다면 미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아져서 양국이 디커플링에서 오히려 리커플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중국의 이행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서 실제 이행 여부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무역 긴장 완화를 약속한 미국과 EU가 항공기 보조금, 또 디지털세, 자동차 232조, 탄소세 등의 이슈를 놓고 긴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크고 작은 통상 갈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가 간 분쟁을 조정하고 통상 규범의 개편에 앞장서야 할 WTO는 아시다시피 지난 12월에 상소기구 기능마비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무쌍한 통상 환경 속에서 국가와 기업을 아우르는 통상 전략 수립과 통상 역량 강화는 이미 국가 전체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부디 활발한 질문과 열띤 토론을 통해서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통상지원센터의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전체적으로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뽑아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미중 통상 분쟁, USMCA, 그리고 브렉시트, 미국과 EU 동상, 미일 동상, WTO, 그다음에 기타 등의 순서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제 미중 통상 분쟁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시작을 해서 17년 8월에 중국에 대한 301조 조사를 개시를 한 이후에 1년여 후에 7월 6일부터 보복관세를 부과해서 총 5차례 보복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의 상품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부과를 했고, 이에 대해서 중국도 대응을 해서 미국의 상품에 대해서 중국도 대부분이 다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상황에서 미중은 계속 양자적인 협상을 전개해서 결국 올해 1월 15일 백악관에서 미중 경제통상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Phase 1 Agreement라고 밝히고 있는 미중 통상 협정은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내용보다는 이 협정이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징에 대해서 특히 말씀을 드려보자 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이 사실 중국에 대해서 2017년부터 요구했던 조치들 중에서 가장 핵심 사항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소위 중국이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건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합의를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종전이라기보다는 휴전이라는 것이 정확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이 협정의 특징을 보면 내용이 중국이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것으로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적재산권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고는 두 번째 기술 이전 문제, 중국이 어떤 조치를 한다고 그러고 미국은 현행의 조치가 이 협정의 내용에 맞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가 중국이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것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재권, 기술 이전, 농산물, 금융 서비스, 거시경제정책 및 환율, 그다음에 트레이드 익스펜션 해서 중국이 향후 2년간 미국의 물품을 2017년에 수입한 것에 더해서 약 2천억 불을 더 구매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과 함께 이걸 어떻게 그러면 분쟁을 해결하느냐는 조항이 굉장히 관심인데, 항상 미국은 한국하고도 그래왔지만 협정을 체결하고 나면 그 이행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보이고, 특히 이제 그간 미 의회에서도 미국이 체결한 협정이 이행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해왔기 때문에 이 협정이 어떻게 이행되느냐 하는 것이 아주 큰 관심 사항입니다. 이 협정 분쟁 해결 사항을 보면 보통 이제 양국이 협정을 체결을 하게 되면 협정의 해석과 이행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을 때 해결하는 방향으로 독립적인 분쟁 해결 기구를 설치를 해서 그 패널이 각각 한 명씩 임명을 하고 제3국인으로서 의장을 임명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번에 미중 협정을 보면 그러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 양태의 분쟁 해결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을 때는 협의를 통해서 일단 분쟁 해결을 추진을 하고 각 레벨별로 하고, 이 협의를 통해서 분쟁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타방의 협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일방적인 조치를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협정의 이행을 했는지 여부를 일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즉 협정 내용이 미국의 의무사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의무사항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을 하느냐 하는 여부를 미국이 판단을 하고, 협정을 이행을 안 했다고 판단을 하면 보복 조치로서 제재 조치를 합니다. 그때 상대방은 이에 대해서 보복을 할 수 없다 하는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좀 독특한 분쟁 해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 19년간 협상 과정에서 계속 미국이 요구했던 사항인데, 협정 내용이 중국의 일방적인 조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쟁 해결에서 서로가 다 이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은 미국이 중국의 협정 위반 상태를 대해서 일반적인 판단을 하고 일반적인 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협정을 이제 한중 만을 협상 과정에서 제가 많이 느꼈던 건데요. 특히 중국과의 협정에서 언어 조항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한국어나 일본어도 마찬가지지만 법률 용어로서 약간 부정확한 면이 많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데, 중국어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협정을 보면 영어와 중국어가 공동 정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협정에 위반이 됐느냐 안 했느냐를 영어본만 아니라 중국어본으로도 따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정을 이행 안 했다 가지고 일방 조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복은 못하지만 상대방은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은 갖습니다. 그래서 종료시키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이후 60일이면 이 협정이 종료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관세와 관련한 조치는 여기에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협정에는 중국이 어떤 조치를 한다라고만 돼 있고, 미국이
1,600억 불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작년 12월 15일부터 부과하려고 했던 것을 철회를 시키고, 그다음에 9월 1일 날 15%의 관세를 부과했던 약 1,200억 불의 관세를 협정이 발효하는 2월 14일부터 반으로 줄여서 7.5%로 인하하는 것은 별도의 성명으로 발표가 돼 있고, 관세에 대해서는 협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또 중국의 대미 보복 관세를 부과한 내용도 협정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복 관세를 서로 부과한 내용은 이 미중 경제통상협정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총 현재 부과되고 있는 3천억 불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2단계 협상 결과에 따라서 철회 또는 감축하겠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의 제일 큰 문제점은 첫째로서 말씀드린 대로 분쟁 해결 절차가 일방적인 조치로서 이루어진다는 것과 함께 WTO 규정과의 합치성 문제가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벌써 EU가 이 협정의 WTO 위반 문제를 제기를 하고 WTO 제소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EU로서는 영향을 받는 게 이 협정 내용의 GI와 관련된 입장이 기존의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지지하는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리적 표시와 관련한 EU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2017년 기준으로 2천억 불 이상을 2년 동안 구매한다고 하면 결국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 주요 품목은 항공기, 농산물 등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EU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협정이 WTO와 합치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다음 한 단계의 협상력 1단계라고 하기 때문에 2단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협정에도 2단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2단계를 언제 개시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타이밍에 대해서 협의한다고 돼 있고, 또 하나 2단계라고 하는 경우에는 2단계로 끝나는 것일지 3단계, 4단계로 갈지 이게 나눠질지도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단계 협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과연 양측의 레드라인을 해결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양측의 레드라인, 특히 이제 미국이 주장을 하고 중국이 받아야 되는 그런 이슈 중에서 가장 핵심 이슈는 역시 보조금 문제입니다. 보조금과 국유기업 문제입니다. 그것을 미국은 처음부터 아주 강하게 주장을 했지만 이건 중국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일단 페이스 1에는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중국과 미국의 분쟁의 기저에는 소위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디지털 이코노미와 관련한 미국의 우위를 중국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디지털 이코노미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와 관련해서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갖고 또 가공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도전을 굉장히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협정 내용 중에서 2천억 불 이상을 더 추가로 구매한다 그랬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 협정에는 이것을 마켓 프라이스로 커머셜리 구매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마켓 프라이스로서 커머셜리 구매를 하려고 하면 중국이 미국 상품에 대해서 부과한 보복 관세가 남아 있는 한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세 문제가 말씀드린 대로 협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될 수 있는 거는 그 트레이드 익스펜션과 관련한 챕터 6의 5항에 보면 미국은 이렇게 중국이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획득하고 수입할 수 있도록 appropriate한 스텝을 테이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야기는 뭐냐면 해석을 하면 관세가 남아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중국도 보복을 했는데 중국이 보복 관세 부과한 것을 철회를 하려면 미국도 관세를 철회시키지는 않으면 중국은 관세를 내려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보면 공개적으로는 말은 안 했지만 이것이 이행 과정에서 관세가 적절한 규모로 인하될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이 제가 보는 판단입니다. 결국 이 미중 협정은 말씀드린 대로 종전이 아니고 휴전이고 법률적인 협정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협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협정의 이행 과정에서 이행을 했느냐 하는 여부를 일방이 판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성격의 협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EU와의 미국과의 통상 문제가 앞으로 큰 올해 문제가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 전까지 EU와의 통상 협상을 마무리 짓고 싶다라고 했고 지난주 다보스에서 개최된 미 EU 정상회의에서도 조속한 협상 타결에 대해서 양측이 합의를 원칙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근데 EU와의 협상은 미국으로서도 이미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어려울 겁니다. 상대가 중국이 아니고 EU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내용도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보조금과 관련한 분쟁이 WTO에서 양측이 다 이긴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은 EU에 대해서 보복을 했지만 EU도 곧 미국에 대해서 보복을 할 예정이고 해서 이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다음 디지털 텍스와 관련해서는 일단 지난주 다보스에서 봉합이 됐습니다. 프랑스가 호텔을 하고 해서 디지털 텍스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연기를 해서 이 문제는 됐는데 영국이 계속 부과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이 부과를 할 경우에는 역시 영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라고까지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농업 문제는 뭐 전통적으로 미국과 EU 간에 검역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염소를 처리한 닭고기 수입 문제나 호르몬 트리티드 비프나 이런 것과 함께 LMO 이런 문제가 계속 있는데 이 농업 문제는 어느 나라든지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화웨이와 5G 문제입니다. 28일 날 지난주 화요일 날 이번 주 화요일 날 영국 정부가 결국 5G 입찰에서 코어 에퀴먼트와 엣지 에퀴먼트를 나누면서 코어는 아니고 이 코어와 엣지를 분리를 하면서 논코어 인프라스트럭처를 건설하는 것은 승인을 했습니다. 하고 시장 점유율도 35%로 캡을 씌우고 또 정보청사나 군기지 등 민감 지역에서는 제외한다라고 하는 소위 코어와 엣지를 분리하는 것으로서 화웨이를 참여하는 걸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EU 집행위에서도 향후 EU는 특정 국가와 특정 회사를 제외시키는 조치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영국의 모델이 독일이나 이태리나 향후 EU의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강력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에 델리게이션을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전달을 했는데 보리스 존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공개해서 화웨이의 참여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과 EU 또 미국과 영국 간의 아주 중요한 분쟁의 원인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프로텍션은 기본적으로 미국은 free flow of data, 그다음에 EU는 privacy and data protection을 강조하면서 이 두 가지가 ensured free flow of data while protecting privacy and data protection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개가 균형이 맞지는 않습니다. 이걸 둘 다 양보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지금 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이코노미와 관련된 협상에서도 진전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기후변화는 EU 집행위가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선언을 했고, 그래서 그린 딜 포 유럽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서 2050년까지 카본 뉴트럴리티를 달성하겠다라고 함께 20내년 말까지 카본 보더 어저스먼트 텍스 메커니즘을 구축하겠다 하는 건 뭐냐면 EU 수준의 CO2 감축을 하지 않는 국가의 제품에 대해서는 카본 텍스를 매길 수 있는 소위 디지털 텍스와 같은 유형의 텍스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EU가 이것을 계속 이행할 경우에는 보복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미국과 EU의 분쟁은 앞으로 계속 격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기후변화는 디지털과 함께 향후 한국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통상을 넘어서 전체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 이슈가 될 것은 디지털과 기후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통상협상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 발효를 해서 소위 미국이 TPP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농산물 수출에서 CPTPP 회원국인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과의 패리티를 맞춰주기 위해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내용으로 돼 있고 또 그 디지털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는 USMCA의 디지털 트레이드 관련 내용을 그대로 다 담고 있습니다. 다만 보면 이 USMCA에 포함됐던 미국이 자동차에 대해서 232조를 발동을 했을 경우에 미국, 캐나다와 멕시코처럼 면제받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이 협정의 정신에 위배되는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서 일본은 미국이 일본의 제외도 약속을 했다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1단계 협정이면 2단계 협정은 올해 4월 내지 5월부터 2단계 협정을 체결을 함으로써 이 분야별 협상, 이 섹터럴 어그리먼트를 통한 WTO 위배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방지를 하겠다 하는 것이 미국과 일본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WTO 개혁은 현재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특히 이제 상소기구가 지금 마비 상태라 분쟁 해결 절차가 WTO가 완전히 중지가 돼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EU와 함께 여러 나라들이 함께 개혁을 촉구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이 아직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다자 체제에 향배가 갈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또 미국은 WTO 회원국의 분류 방안에 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중국, 브라질, 인도, 한국 또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도 대상이 되는데 지금 브라질이나 한국은 개도국을 원용 안 한 것으로 했고 이것을 원래 10월 말까지 개도국 주의를 남용하는 국가의 리스트를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 내용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이것을 계속 추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우리의 대응은 항상 중요한 게 제가 보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유니래터럴리즘, 아이솔레이셔니즘이라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고 중국은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으로서 보조금이나 국영기업에 대한 조치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가 발표한 내용에 보면 EU가 바로 이러한 미국의 일방주의와 중국의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의 중간에 끼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끼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미국과 중국에 이렇게 나가는 것에 끼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나갈 방향을 앞으로 전개되는 방향은 2020년 이후에 상당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국의 일방주의와 중국의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의 가운데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EU는 벌써 이와 관련해서 신산업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나서오는 게 일렉트릭 비클과 관련해서 일렉트릭 비클의 가치의 40%가 배터리에서 나오는데 지금 이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를 아시아 제품에 의존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 모든 자동차 산업이 일렉트릭 비클로 대처가 된다면 EU는 껍데기만 남는다라고 해서
EU 차원에서 스웨덴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설치를 해서 대대적인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따른 우리의 통상 정책도 대비를 해야 되고, 특히 그 디지털 트레이드, 그다음에 기후 변화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EU, 일본과 함께 추진 중인 WTO 보조금 협정의 개정 동향도 잘 봐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WTO 차원에서 개정되지는 못할 겁니다. 그는 중국이나 인도가 강력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WTO의 보조금 협정이 개정되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소위 플루리레터럴 협정으로 가서 이 보조금 협정이 강화가 되면 금지 보조금도 늘어날 뿐 아니라 허용 보조금의 경우에도 우리가 이런 WTO의 허용 보조금과 관련해서 우리한테 영향을 못 미친 것은, 문제를 제기하는 국가가 상대방의 보조금 지급으로 따른 소위 부정적인 영향을 증명해야 되는 입증 책임이 거기에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과 EU와 일본이 제안한 것을 보면 그 입증 책임을 보조금을 주는 국가가 부정적인 영향이 없어야 된다,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이 동향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제가 보면 우리나라 기업에 유럽에 진출한 기업 중에 거의 대부분의 유럽 본부가 런던에 있습니다. 일부가 프랑크푸르트에 있고, 파리에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대한항공이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지금 브렉시트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업의 대유 진출 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는 영국의 발전의 소지가 있겠지만 단중기적으로는 굉장히 영국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를 해서 유럽 본부 소재지, 또 파운드화 보유 등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면서, 말씀드린 대로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에 대해서도 항상 대비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패널 토론의 주제는 2020년 한국 통상의 길을 논하다, 아주 거창하게 잡혀 있고요. 우선 먼저 전병서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병서라고 합니다. 미중 무역 협상 이제 어떻게 볼래 그럴 때, 저는 이번 1단계 협상은 이것은 이 양국의 국내 사정에 따른 미봉책이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 행위지 이 무역 통상 협상이 아니다. 그래서 13차례나 회담하고 정상회담 2번까지 했는데 막상 타결은 만나지도 않고 사인하고 치웠습니다. 그래서 협상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96페이지 중에서 농산물 구매가 24페이지, 기술 이전이 19페이지, 무역 확대가 1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것은 트럼프의 지지율과 관계된 농산물 협상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놓고 보면 미국은 얻을 거 다 얻었다. 그래서 13차례 협상을 할 때 1, 2차 협상에서 미국은 1,000억 달러 무역 수지 흑자 축소, 두 번째 회담에서 2,000억 달러 무역 흑자 축소가 목표였습니다. 이거 다 달성한 거죠. 그래서 지금 미중의 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행 여부는 저는 중국은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이 작년에 한 3,000억 불 무역 수지 흑자 냈는데요. 거기서 1,000억 달러 정도 2년에 걸쳐서 한다고 하면 그래도 2,000억 불 남기 때문에 이건 수행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남은 문제는 저는 2020년은 무역 전쟁은 이제 끝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것은 기술 전쟁, 금융 전쟁으로 들어가는데 금융 전쟁이 더 빨리 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 미중의 전쟁은 저는 이 미국이 무역으로 시비 걸고 기술로 목을 조르고 그리고 금융으로 돈 털어가는 것이 이번 전쟁의 이 본질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한국으로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조금 준비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이번 아까 이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이 협상 안에 보면 들어가 있는 중요한, 우리는 무역에 많이 포커스하다 관점을 거기다 안 두지만 환율 조작 금지, 금융시장 개방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20년은 금융전쟁의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저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이 위안화가 절상이 됐을 때 지금 관세를 때려가지고 베트남으로 인도네시아로 공장 이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환율이 10% 20% 절상이 됐을 때 중국 기업의 액션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 절상 이후에 우리 스트래티지를 어떻게 가져가냐 이걸 조금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중국의 수출 품목의 거의 40~50% 이상이 인가공 또는 아주 로그레이드이기 때문에 이것이 10%의 그 위안화 절상에 충격을 크게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준비가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텍스가 아니고 테크가 문제다. 지금 통상도 팔 상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중국의 위기론을 최근 1년 동안 열심히 얘기를 했지만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중국에서 점유율이 0%고 세계에서 5번째, 6번째 자동차를 만드는 한국 현대차의 점유율이 3%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FTA 때문에 그러냐? 관세가 높아서 이걸 못 파는 거냐? 그거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2016년부터 2018년 동안 중국이 소위 말하는 공급처 계획이라는 걸 통해서 모든 산업에서 상위 8개 대기업들 CR8의 점유율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우리가 중국하고 싸워야 되는 이 전략의 상대가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하고 국유기업이 이번에 아주 재미난 것이 포춘 500 대기업에 중국 기업이 129개고 미국이 121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중국의 중소기업하고 싸웠던 것이 이것이 전략이 바뀌었다. 싸워야 되는 선수들이 엄청나게 강해서 들어왔다는 것.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래 하는 것의 전략이 우리는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지금 중국하고 싸우는 것이 이제는 중국 기업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빅데이터하고 싸우는 거다. 아까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중국은 지금 지하철 11개 노선, 11개 도시에 얼굴로 차를 타고 은행에서 얼굴로 돈 찾고 빵집에서 얼굴로 빵을 사는 이 빅데이터가 결국은 스타벅스 매장을 어디다가 내면 좋을래를 이걸 맥킨지나 컨설팅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철 빅데이터에서 물어보면 저게 북경 17호선 이게 부청문 바로 옆에 있는 7번 창구에다가 7번 출구 앞에다가 스타벅스 만들라는 이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죠. 한국이 빅데이터를 중국의 지금의 경쟁 상대는 결국은 그 빅데이터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한국이 중국의 플랫폼을 어떻게 가져가려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지금 중국의 그 환율 전쟁과 관련해서 이것이 어떻게 이제 뭐 통상과 관련이 있나 그러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 느슨한 무역 전쟁에 합의를 왜 했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무역 전쟁에서 미국은요 지금까지 다른 나라하고 싸워서 크게 이긴 적이 없습니다. 일본하고 1985년부터 무역 전쟁을 했지만 1985년부터 2018년까지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는 줄어든 적이 없어요. 누적으로 그저 2조 달러. 그래서 그 대신 금융에서 털어가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 통상협상을 느슨하게 했지만 중국이 수행할 수밖에 없고 이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걸 안 하게 되면 금융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는 스위프트망에서 국제결제망에서 중국은행을 배제했을 때 중국이 견딜 수 있냐. 이게 더 큰 압박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그 세컨더리 보이콧인데요. 북한 문제하고 같이 연결을 지었을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한하고 중국이 거의 90% 가까운 북한은 무역 거래를 하는데 이 무역 거래 중에서 중국의 4대 은행, 7대 은행이 만약에 관여가 돼 있다고 그러면 이번에 하웨이 사태하고 똑같은 구조로 들어갔을 때 중국의 메이저 은행들을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묶어버리면 중국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한 4가지 정도를 조금 우리가 2020년에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성웅 상무님 좀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디지털 통상이라는 것이 요새 갑자기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여러 맥락에서 논의가 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좀 합의된 개념은 없는 상태이지만 실제로는 기업이나 개인이 그런 온라인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 세계로 유통하는 과 관련된 어떤 데이터의 이동 그리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 또 그것을 통한 거래 뭐 이 정도로 대략 국제기구나 아니면 학자들께서도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디지털 통상이 지금 갑자기 중요시된 이유는 저희가 실제로 느끼고 있지 못하지만 저희가 모바일을 이용하든 어떤 무역을 하든 또 개인 간의 거래를 하든 모든 그 뒤편에 이런 데이터가 사실 흐르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한 국가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서 이런 데이터가 흐름이 굉장히 많아지고 빨라지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흐름을 잘 활용하는 것이 국민 경제라든가 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디지털 통상 이슈가 제기된 이유 중에 하나는 2000년 이후에 우리 그 인터넷이 이제 많이 확대되면서 몇몇 국가에서 이러한 국가 간의 데이터의 흐름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인도나 중국, 뭐 브라질,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 어떤 흔히 데이터 로컬리제이션이라든가 또는 그런 국경 간의 데이터 흐름을 제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은 이런 기업들이 자유롭게 국경 간의 데이터를 흐르게 해서 어떤 경제 성장을 촉발하는 그런 것들을 제한하고 제약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근래 이러한 디지털 통상에 대한 질서 있는 규범을 만들어야겠다는 목소리가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국경 간의 어떤 이런 데이터의 흐름은 지금 현재 그 기존의 제조 또는 뭐 서비스 분야의 어떤 무역이 국제 GDP에 기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2005년도에서 2017년간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더라도 그 국경 간의 그 밴드위드스, 그러니까 이 데이터의 교류량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밴드위드스라고 하는 좀 대역폭이라고 하는데, 이게 2005년도에서 2017년까지 거의 148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국경 간의 어떤 데이터 흐름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고,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각국이 어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상당히 기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가 잘 볼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나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들이 어떤 한 국가의 국경 내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서 흐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클라우드라든가 블록체인, 그다음에 AI, 온 그런 IT뿐만 아니라 IT에 기반한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서 이런 데이터의 흐름이 매우 중요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통상적인 측면에서의 이슈를 잘 분석하고 여기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계와 어떤 정부가 민간 협의체를 가동을 해서 이러한 이슈들에서 보다 좀 능동적으로, 특히 데이터, 특히 개인 정보의 신뢰성 있고 책임성 있는 그러한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를 위한 그런 가이드나 원칙을 개발해서 미리미리 대응해 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안덕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 이제 간단하게 WTO 개혁 문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하는 행태를 보면 뭐 국제 규범이다, 국제 통상 규범이다, WTO 규범이다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게 지금 만드는 것이고 더 이상 뭐 WTO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걸 보시면 어제 WTO에 발표한 거 보면 그 6만 부를 WTO에 미국이 이제 그 기부를 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활동 지원을 하는 걸 하고 있고, 상소기구라고 해서 이 무역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그 절차의 그 예산을 다 막아서 이제 올해 예산에 10,000프랑, 그러니까 그 1,000만 원도 안 된 예산만 이제 주는 걸로 합의를 하고 이걸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사실상 중단을 시켜놓은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뭐 기타 활동을 하는데 뭐 6만 불씩 기부를 하고 있고, 상소기구를 중단을 시킨 장본인이라고 되어 있는 미국이 사실상 자기들 편을 들어준 패널 판정을 상소기구에다가 상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기긴 이겼는데 논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수위가 작동을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소를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걸 보면 사실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WTO를 폐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WTO를 자기들의 이해에 좀 더 맞는 방식으로 바꿔보겠다는 이제 작업인 걸로 보여지는데 사실 이게 지금 벌어지는 일만은 아니고요.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면 그 미국이 이 무역에 있어서 좀 구조적인 문제를 겪을 때 항상 해왔던 일로 보여집니다. 사실 70년대에 있었던 동경 라운드라는 게 있었는데요. 동경 라운드라는 것이 이 통상을 하는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는 이유는 최초로 이 가트라는 다큐멘트 하나만 있던 체제에서 9개의 추가적인 독립 협정을 만들어서 국제 통상 체제가 발전하는 대단한 계기를 마련한 아주 훌륭한 라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틀어서 보면 그때 만들어진 협정이 뭐가 만들어졌냐면은 뭐 반덤핑 협정이라든가 보조금 협정 이런 게 만들어졌지만 당시에 만들어진 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기술 장벽 협정이라고 하는 TBT 협정, 기술 표준에 관련된 협정인데요. 기술 표준이나 기술 장벽이라는 문제는 같은 문서 아무리 뒤져봐도 언급도 안 돼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디지털 무역 협정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데 사실 그 당시는 지금은 우리가 비관세 장벽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40년 중반에 만들어질 때 모든 무역의 초점이 관세라는 문제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상황에서 기술 장벽 협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른 그런 무역 규범을 만들어내고 정부 조달 협정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정부 조달 협정이 WTO에서 가장 원칙 중에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내셔널 트리트먼트 내국민 대우에 보면은 정부 조달 협정은 우리가 안 다룬다라고 아예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 못을 박아놓고 시작했던 같은 체제에서 정부 조달 협정이라고 따로 아예 협정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왜 만드냐면 여러 가지 그 정부가 하는 조달 사업에 미국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통신 장비 시장입니다. 70년대 이미 통신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 통신 장비 시장이 거의 당시에 국가 독점으로 되어 있는 그 통신 시장에 상당한 경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10년 있다가 그걸로 안 되니까 다시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을 만들면서 서비스 협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무역에 관한 지재권 협정이 만들어지고 판을 바꾸는 작업이 다시 한번 진행이 되고요. 무역 법원을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강력하게 이 규범을 인포스 시키는 체제까지 도입을 했는데 지나고 봤더니 이게 의도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바꿔보겠다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차원에서 사실 우리 정부나 산업계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지금 끼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돼 있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산업이나 교역의 위상을 보면은 아까 모두에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셨고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미국, EU 빼고 나면은 중국, 일본, 한국 그다음에는 나머지 개도국 중에 덩치가 좀 큰 나라 브라질 그다음에 이제 호주, 캐나다 이런 데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상당히 주력 국가 중에 하나이고 오늘 이제 발족시킨 통상지원센터 같은 것들이 더 커져서 산업계 목소리를 좀 더 정교하게 여기서 가공을 하고 다듬어서 이게 정부한테 전달이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글로벌 무대로 들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좀 더 잘 작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전문의 한번. 오늘 저는 한 4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그다음 2번째 브렉시트, 3번째는 WTO 개혁, 그다음 4번째 디지털 무역, 서비스 무역인데 앞부분에서 소장님은 이제 저쪽 그 상무님은 디지털 무역에 대해서 너무 상세히 하셨고 안덕근 교수님은 또 이 WTO 계획에 대해서 해서 이 두 부분은 제가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일단 미중 무역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역량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과연 이행 가능성이 있느냐. 첫 번째 역량 분석에 있어서는 뭐 물론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 단계에서 중국의 수입 구조, 그다음에 일본의 미국의 수출 구조,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뭐 서비스, 에너지, 농산품은 이제 저희들하고는 거의 영향이 없고 다만 이제 그 777억 달러를 추가 구매한다는 공산품에 대한 영향은 있을 겁니다. 아마 EU와 우리가 좀
데미지가 있을 텐데 사실 품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뭐 그중에 조금 이렇게 이 미국하고 우리하고 겹치면서 규모가 큰 부분이 비메모리 쪽, 그다음에 이제 LCD, LED 관련된 부품, 그다음에 LCD 반도체 제조 장비 관련 부품, 그다음에 화학 제품 중에도 이제 무기 화학품 쪽이 이제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행 가능성에 대한 제 생각은 제 옆에 있는 소장님하고는 약간 좀 제가 결이 좀 다릅니다. 물론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부정적인 견해 중에 하나가 일단 두 가지로 접근하려면 첫 번째는 이제 그 미국의 캐파가 안 됐을 때는 뭐 좀 다른 문제고요, 그죠? 그거는 뭐 미국이 중국한테 트집을 잡을 수 없는 거니까. 이제 미국의 캐파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은 없고 다만 이제 중국이 수요에 대한 이제 그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건데 지금 과거에 2000년에서 2007년도에 중국이 한 10% 성장을 할 때 미국 수입이 주로 연평균 한 20% 정도로 이제 증가를 했는데 지금 약속한 거 보면 2017년 대비 올해 내년이 거의 52% 3%씩 증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런 구조에서 과연 가능하냐 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그 작년 9월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제 중국에서 발병을 했는데 사실 대두를 지금 엄청나게 수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돼지고기에 대한 중국의 수요는 없거든요. 주로 이제 돼지 사료로 들어가는 대두 문제도 좀 문제가 될 거고 뭐 어쨌든 이행 합의가 잘 되면 좋은데 안 됐을 경우에 이제 갈등에 대한 가능성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뭐 꾸준히 데이터를 보면서 흐름을 봐서 업체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브렉시트 관련된 문제는 영국하고 EU 간의 무역 협정에 따라서 우리가 상당히 의존적이라서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는 과연 그 이 원산지 기준 문제나 직접 운송 문제나 인증 문제 이런 것들은 어쨌든 우리한테 직접 와 닿는 문제인데 영국하고 EU가 어떻게 협상을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직접 운송 문제는 이 디셀도르프라든가 그 뭐 함부르크 그다음에 안트워프 그다음에 암스테르담 이쪽에 이제 물류가 들어갔다가 영국으로 가는 경우는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해 나갈 거고 원산지 기준도 뭐 우리가 제품이 유럽에서 어떻게 생산을 해서 영국으로 간다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정보를 제공하겠고 서비스 관련은 데이터 무역은 결국은 민관이 어떻게 이제 협력을 잘해서 의견을 도출해서 협상을 잘하느냐 문제인데 6월달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상지원센터가 민간의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해서 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을 다 마치겠습니다.